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실천 성장 2020학년도 1학기 새롭게 교양대학에서 선보이는 교양 강좌인데요. 이 과목을 담당하게 된 신윤경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 3월 셋째 주 벌써 개강한 지 3주차가 되는 건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권고 아래 모든 대학이 현재 개강을 2주 연기했고요. 이제 3주차부터는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요.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3월 3주, 4주에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고 이제 4월에는 이제 제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데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월 3주에 시작했지만 이제 저희의 학사 일정으로는 3월 3주차가 1주차가 돼요. 1주차가 되고 그렇게 해서 15주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수업은 언뜻 이 제목만 보고서는 무슨 과목일지 뭔가 무슨 종교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언뜻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나실천 성장 줄여서는 나실성인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줄여서 그렇게 되기를 제가 의도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이제 아주 어리면 10대 후반, 18세, 만 18세, 19세 또 나이가 많다면 이제 20대 중반일 텐데요. 20대라면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익혀온 그런 지식이 그런 세계관이 아직 세계관이 다 확립이 돼 있진 않겠지만 좀 믿고 왔던 그런 것들이 한번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게 줄여서는 나실성 혹은 이제 이 단어의 순서를 바꾸면 나 성장 실천이라고 하면 나 성실이 되겠네요. 토대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그런 어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경험을 통해 성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요. 수업의 전반부에 그리고 수업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우리는 모두 호모사피엔스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나는 누구인가? 이건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특징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나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자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보편성, 나는 무엇인가, 나에 대한 특수성,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수업이고요. 또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가드너는 기존의 IQ와는 달리 인간에게는 각각 고유한 자질이 있다. IQ만으로는 인간의 역량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서 8개의 지능을 가설로 만들었어요. 언어, 논리, 수학,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이런 것들은 일종의 탤런트, 재능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드너의 8개의 지능 중에 인간의 성장, 더 어떤 세속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성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과 자기 성찰 지능이었어요.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면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네, 자기 반성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잠깐 제가 펜을 써서 하겠습니다. 자기 반성, 그다음에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성숙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내일 당장 시험이 있다면 지금 그 게임을 그만두고 공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죠. 인간 친화 지능은 대인관계 기술인데, 뭐 흔히 대인관계 기술은 사기꾼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대인관계 기술 플러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공동체 의식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성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이 두 지능이 실제로 한 사람의 성장을 잘 예측하더라. 그러니까 만나면 기분 좋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뭐 학창 시절에는 재능이 중요하지만 20대 이후에 30대, 40대, 50대, 60대에는 이러한 두 개의 지능이 성공을 더 잘 예측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수업도 다양한 과학적 가설과 실험과 이론들을 설명하고 거기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꺼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장을 정의하면 뭘까요? 일단 성장은 변화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면 성장한 게 아닌 거잖아요. 변하긴 변화인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 그것이 성장이에요. 내 모든 변화는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좋은 변화도. 예를 들어 승진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없어지냐? 승진을 하면은 승진한 그런 새로운 직무와 직분에 적응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노력과 그 적응의 수고가 들게 되죠. 성장하려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고 변화를 자기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그 학기 내내 강조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좀 더 이렇게 개괄식으로 나실천 성장의 수업의 목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요. 교재는 이 수업의 교재는 지금 이번 학기가 테스팅으로 이 수업을 하는 거고, 교재는 지금 초안을 작성 중이에요. 그래서 매우 죄송스럽게도 교재가 없고, 하지만 강의 슬라이드에 모든 내용이 담기고, 또 때로는 교재의 초안이 강의 슬라이드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 필기를 강력히 추천하고요. 그러니까 교재를 사는 대신에 적당한 두께의 공책을 사서 이 강의 슬라이드를 프린트하고 그 옆에 뭐 노트를 필기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개별적으로 노트에다가 강의를 필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주차별로 무엇을 공부하는지 주제를 소개해 놨어요. 뭐 1주차는 이 수업이 소그룹 활동도 있기 때문에 소그룹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경청과 공감의 대화법을 1주차 배우는데, 저희가 지금 소그룹 활동을 지금 현재는 하기가 어렵죠. 근데 만약 온라인 강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이 소그룹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그룹 활동은 온라인 주차, 3주차, 4주차, 혼동스럽지만 3월 3주, 4주 저희의 학사 과정으로는 1주, 2주차에는 소그룹 활동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전공이 뇌인지 과학
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 예, 신경과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뭐 3주차까지 다루고요. 4주차 휴리스틱과 넛지 다 생소한 단어인가요? 이것은 인간의 그 의사결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편향, 영어로는 바이어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 의사결정의 편향과 관련된 것을 4주차에 배웁니다. 5주차는 인간과, 여기서 기계라고 하는 면은 기계지능, 인공지능이죠. 인간, 인공지능, 동물의 지능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고요. 이게 이제 모두 다 내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 정보 처리 특성의 이해죠. 그 다음에는 관계를 확장시킬 거예요. 나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 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죠? 네, 엄마와의 관계죠. 혹은 또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으로 엄마라는 표현보다 주양육자라는 표현을 써요. 네,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나를 키워주지 않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양육자와의 애착을 7주차에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확장돼서 친구, 뭐 사랑, 또 공동체 로 관계를 확장시켜서 그 내용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성장,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죠. 네, 아마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이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들 그걸 뭐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유인원 중에 일부도 그 죽음을 인식하고 있다. 뭐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침팬지보다 더 고릴라나 오랑우탄이 약간 더 지능이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라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이제 죽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 교재는 없고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또 아주 다양한 그 심리학적 지식을 나누니까 한번 강의를 한 뒤에 뭔가 더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마이어스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교재예요. 책 값이 39,000원 매우 비싸네요. 책 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심리학 개론책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 마이어스의 심리학은 전 세계 심리학 개론책으로 가장 선호되는 책인데 저는 선호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레퍼런스가 훌륭하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훌륭하다라는 것은 아주 방대한 양의 실제 연구를 인용하고 또 업데이트도 잘 돼 있어요. 2015년, 16년의 연구까지도 소개를 하는 책입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페이지가 1000페이지 정도 된다. 혹시 저희 울산대학교에는 이제 심리학 전공이 없죠. 네, 내가 개인적으로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꺼운 책을 자신의 서가에 꽂아두고 항상 참조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이 워낙 두껍고, 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한 학기에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의 축약본인 마이어스의 심리학 개론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좀 더 저렴하죠. 이 책보다 더 저렴하게 책 제목이 인간 행동의 심리학, 마이어스의 인간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또 더 저렴해요. 제가 지금 가격을 모르겠네요. 네, 그 책은 더 축약본으로 이제 심리학의 개괄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도 되겠죠. 이건 저희 학교 도서관은 아닌데 이 꽂혀 있는 책을 보니 두께가 상당하다는 것이, 네, 이 두께가 꽤 되죠. 네, 그게 느껴질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강의식 수업이 있고 강의만 하면 또 이 수업의 제목이 실천과 성장이 있는 건데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러 활동으로 구성된 소집단 모임이 있어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실제 소집단을 구성을 할 때 이 오리엔테이션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과목의 평가. 울산대학교의 그 유명한 교양 강의들이 있죠. 인간관계 및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차이 공감이라든지, 나 실천 성장이니까 제목만 듣고 이 수업도 절대평가인가? 그래서 패스, 언패스 과목인가? 하고 신청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과목은 상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래서 ABC 레러 그레이드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35%, 35%, 더해서 70%.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고서를 원래는 생각했는데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매 주차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서 대신에 그 약간의 그 퀴즈? 네.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글씨가 엉망이지만 보고서 대신에 퀴즈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면 이것도 다시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석이 10%고요. 이렇게 해서 20%, 70%, 90%에 출석 10%, 100%가 돼요. 최종 점수는 이 100%의 점수를 상대평가 컷오프 포인트를 나눠서 뭐 90점 이상이면 A 대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일단 중간고사를 보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생각하고 컷오프 그 구간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수업은 이제 엑스트라 크레딧 이것 외에 뭐 수업 참여도가 좋다든지 아니면 제가 과제를 냈는데 과제를 정말 감동받을 정도로 잘 썼다. 혹은 제가 이제 출석 관련된 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출석을 호명할 때 뭐 9시에 하는 수업이라면 9시에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엑스트라 크레딧을 점수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도합 맥스로 15%의 점수를 엑스트라 크레딧으로 가져가게 되네요. 이 엑스트라 크레딧은 언제 쓰는고 하니 100%로 상대평가 9획을 나눈 다음에 자신의 엑스트라 크레딧을 더해가지고 그 구역 내에서 등급이 상향 조정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 바깥으로 만약에 내가 이 세 개 토탈 B0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데 엑스트라 크레딧으로 5점을 더 땄더니 B 플러스가 되더라 라는 되지만 10점을 넘게 받아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90점도 넘어가는데 그러면 A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는 안 돼요. 그 레러 그레이드 안에서 절대평가가 가능하도록 엑스트라 크레딧을 더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엑스트라 크레딧으로 모든 학생들의 레러 그레이드를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학교는 A는 30%, B는 40%, C는 30%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모두 다 좋은 성적을 올려서 자신의 그 레러 그레이드 9획 내에서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를 받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최종 점수는 이것 세 점수의 합으로 상대평가를 하는데 엑스트라 크레딧 점수는 자신의 레러 그레이드 구간 내에서 등급을 상향할 때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너무너무 잘 보고 보고서도 잘 써서 99점이다. 그럼 엑스트라 크레딧 없이도 A 플러스인 거죠. 근데 내 성적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엑스트라 크레딧을 갖고 자신의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석은 저는 기본적으로 전자 출결을 해요. 하지만은 이제 랜덤하게 그 정시에 호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정시에 착석을 한 경우에 역시 엑스트라 크레딧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대부분 객관식, 네, 이걸 에세이 형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생기기 쉬우니까요. 저는 객관식 시험으로도 충분히 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냐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만 좋다면.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객관식 형태의 그다음에 몇 개의 단답식 문양으로 구성이 된 거고요. 교재도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 중간고사 이전에 리뷰 세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거의 그 키워드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출석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셋째 주부터 시작했지만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15주차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5주차 수업 중 4번 이상 결석을 하면 무조건 F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초기에 그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수업을 빠졌다. 4번 이상 빠졌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수업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F니까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착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전자출결로 다 10% 점수를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랜덤 출석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때는 엑스트라 크레딧으로 출석 점수를 더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작위로 출석을 부를 때에 전자출결에는 그 출석이 돼 있는데 현장이 없다.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 얘기예요. 온라인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에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뭐 찍고 튀었다, 찍튀를 했다. 그러면 3번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만약에 찍튀 1번이면 그래도 1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죠. 나머지 수업을 모두 다 출석을 하면은 이제 F는 아니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 되고요. 이것도 역시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의 일인데 그냥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잠깐 급한 용무를 해결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수업 규칙을 얘기하면 화장실에 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발각되면 역시 찍튀처럼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3번 결석이 되는 거죠. 전자출결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만약 전자출결이 안 돼 있는데 그냥 강의실을 떠나버렸다. 그럼 제가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자출결이 되지 않은 그날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저에게 직접 와서 출석한 것을 알려야지 제가 고쳐드려요. 강의실을 떠난 이후에는 뭐 증거가 있다라고 뭐 노트 필기를 한 걸 갖고 왔다거나 하더라도 출석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 면대면으로 출석 정정을 해 주세요. 결석이 면제되는 그래서 결석을 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면제 가능한 상황은 크게 2가지. 본인 혹은 가족에게 일어나는 응급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뭐 개인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뭐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가족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뭐 이를테면 장례식이다, 혹은 본인에게 뭐 큰 사고가 있어서 이 수업을 들어올 수 없었다, 뭐 매우 심각하게 아팠다. 그런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가져오면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실험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1, 2주차 학사 과정에서의 1, 2주차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1, 2주차 재택 수업,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수자는 그 U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 어떤 게시판을 본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주차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서 U클래스에 방문을 해서 요구된 학습 활동을 했는지 제가 보고 했으면 그것을 출석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차에 방문을 해야 돼요. 3월 셋째 주 1주차 수업은 3월 16일에서 제가 3월 22일이라고 했네요. 네, 3월 22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주가 되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주차에 반드시 방문하여 그 학습 활동을 마쳐야 합니다. 1주차에 듣고 있지 않다가 2주차에 들으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다양한 다른 페널티를 주어서 점수를 깎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구몬 수업 같은 거 한 적 있죠. 이게 미루기 시작하면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주차 수업은 그 주차 또 이상적으로는 자신의 원래 시간표대로 들어와서 그 시간에 학습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강의가 길어진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모두 다 만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될 텐데 이거는 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개인 컴퓨터의 그 상황 또 각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 온라인 미팅 같은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네. 저는 약간의 회의가 들지만 만약에 이번 학기가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온라인에서 만나고 그때 실시간 출석을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희망하건대 제발 4월부터는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되어 네, 서로 웃으며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내용이니까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캠퍼스에 아직 오질 않았으니까 오피스 아워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되면 저와 그 오피스 아워를 선약을 통해서 신청해서 저의 사무실에 와서 오피스 아워를 통해서 저를 만나면 됩니다. 제 번호는 이제 1902-052-259-1902고요. 제 사무실은 5호관. 5호관이 어디인고 하니 그 비행기 있는 건물 아시죠? 그게 이제 교양대학 건물로 쓰이는데요. 그 건물 3층 끝방입니다. 301호. 그래서 오피스 아워를 통해서 저를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이메일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여기 있고요. tzaoray@ulsan.ac.kr 저는 이메일은 자주 체크를 하니까 이메일로 문의하면 뭐 거의 그날 이내에 주말이라면 48시간 내에 회신하겠습니다. 내 이메일을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어야지 제가 원하는 방식의 이메일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작성 시 다음을 주의해서 써주시기 바래요. 일단 이메일은 카톡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카톡 메시지 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편지를 쓰듯 해서 글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신자를 지명하고요. 신윤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저한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보내는 게 맞구나 라고 제가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자신의 분반 월요일 1교시 분반입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학번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고요. 질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문법에 맞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뭐 시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형식이 아름답게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모티콘, 뭐 물결, 물결은 뭐 젊은이들은 별로 쓰지 않죠. 어른들이 많이 쓰는데 물결, 여러 개의 마침표 등을 그 문법에 맞지 않는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으로 끝맺음한다. 그러면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좋은 예를 볼게요. 자, 수신자를 지명해서 제 이름을 썼고요. 아, 이게 나한테 온 메일이구나. 제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분반과 자신의 이름, 학번을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 아워를 그 선약 약속을 잡는 그런 메일이네요. 이 학생 박명수 학생 가명인데 매우 센스가 있는 것이 오피스 아워를 저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가능한 시간을 저에게 줬어요. 그러면 제가 회신할 때 그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낼 수 있겠죠. 만약에 오피스 아워에 방문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이러한 그 시간 자신이 가능한 시간이 없다면 그럼 제가 그럼 저는 월요일 오전에 가능한데 그때 오실래요? 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월요일 오전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쓸데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좋지 않은 예. 네. 이런 편지를 안 받을 것 같죠. 네.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어떤 학교이든지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매우 귀여운 이모티콘을 써가면서 메일을 씁니다. 교수님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교수한테 쓴 거긴 한데 이게 저한테 한 게 맞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파서 못 갔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무슨 수업을 듣는 학생인지 제가 학번으로 그 유인해서 검색해서 이 학생이 이 수업 듣는 학생이구나 제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출석이 인정되느냐 아파서 못 갔는데 저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면 이런 메일을 보낼 필요 없이 뭐 정말 위급하게 아팠다면 진단서와 함께 그 어떤 결석계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걸 하면 제가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그 귀엽고 착한 학생일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메일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수업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기말이 되면 이런 메일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오류, 제가 뭐 채점을 잘못했다거나 그 모든 그 필요한 그 점수의 총합이 잘못되었다거나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정정해줘야 되지만 성적을 딜하는 네, 제발 올려달라. 정말 내 사정이 너무 딱하다. 라고 하는 글에는 제가 아예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 수업이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의 성적을 올려준다는 것은 다른 학생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저런 편지를 누가 써? 라고 하지만 막상 본인이 그 입장이 되면 편지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쓰지 말아 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그 3월 셋째 주 1주차 강의 오리엔테이션의 끝이고요. 저희가 수업을 2주 안 하다 보니까 약간의 수업 진도를 나가는 그 것도 이제 이 다음 강의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